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톨게이트 초소 안의 묵직한 정적 속에서 나 혼자만의 호흡을 듣고 있었다. 한밤중의 공기는 늘 그렇듯 차갑고 특별한 냄새도 없고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내 피부를 건드리는 느낌뿐인데 그날따라 그 공기마저도 누군가의 체온이 스며든 것처럼 설명할 수 없이 따뜻했다가 서늘해졌다가를 반복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서 숨을 쉬었다 멈추는 것 같은 그 기묘한 간헐적 온기. 나는 그때 처음 느꼈던 그 미세한 온도 변화를 지금도 정확히 기억한다. 내 이름은 이도현, 32. 광주에서 태어나 지금은 호남 고속도로 북쪽 톨게이트 야간 근무를 맡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처럼 처음엔 단순한 야간 아르바이트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는 깨닫게 됐다. 밤의 톨게이트는 단순히 조용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떤 틈새에 놓여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낮 동안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것을 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둠은 그 빈자리를 침착하게 채워넣는다. 나는 그 공간에서 홀로 앉아 차가 지나가는 순간만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감각이 자라나는 걸 느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안의 시작은 몇 달 전 그 차량이 처음 나타난 날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 새벽을 한참 지난 12시 즈음이었다. 초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보통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멀리서 점처럼 보이다가 서서히 커지고 하얀 불빛이 초소의 벽면을 비추고 차량이 지나가면 다시 어둠이 돌아오는 반복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멀리서 불빛이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속도가 일정하지도 않고 가끔 멈추는 듯했다. 나는 의뢰 그렇듯 통행권을 받을 준비를 하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모니터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차량 감지 신호도 번호판 인식도 심지어 단순한 움직임 감지조차 잡히지 않았다. 나는 그게 단순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래된 장비였고 새벽 공기가 식을 때쯤에는 간혹 시스템이 버벅일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니터를 한번 껐다 켜보았다. 하지만 재부팅된 화면은 여전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상태였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창문 밖의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모니터 안과 밖이 서로 다른 세계처럼 따로 움직이는 느낌. 내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빨라지고 있었다. 이질감은 설명 없이 몸 먼저 알아챈다. 나도 그때는 그저 뭔가 이상하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차는 내 바로 앞에 섰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나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봤다. 순간적으로 분명히 의식하지 못한 채 숨을 삼켰다. 그 차량에는 번호판이 없었다. 앞에도 뒤에도 어디에도 심지어 번호판 자리를 막아둔 흔적이나 고정 볼트마저 보이지 않았다. 너무 깨끗했다. 언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하지만 이상한 건 또 있었다. 차량의 윤곽조차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헤드라이트는 분명히 켜져 있었는데 불빛의 방향성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고 차체의 표면이 반사하지도 않았다. 마치 빛이 그 차량을 살짝 비껴가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말했다. 어쩌면 이 상황을 현실로 고정시키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창문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엔진 소리도 없는 것 같았다. 심지어 차 안이 보이지 않았다. 보통은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앞 유리가 어둡더라도 운전석의 실루엣 정도는 보인다. 하지만 이 차량에서는 투명한 검은 막 같은 것이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상하다는 감정을 넘어서 어떤 근본적인 공포가 내 특정 부위를 훔쳐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미 그 부름에 응답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 나는 그 압박이 두통처럼 퍼져오는 걸 느꼈다. 손님. 나는 다시 불렀다. 그 순간이었다. 초소 뒤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작게, 그러나 귀를 찌르는 듯 또렷하게. 목덜미 쪽이 찢어지는 기분과 함께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뒤를 봤다. 뭐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문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그냥 소리만 있었다. 그런데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렸을 때 차량은 사라져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몇 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내가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억지 합리화가 동시에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그 충돌이 뇌 속에서 소음처럼 울렸다. 그리고 그것이 가라앉은 뒤 나는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차량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늘 번호판이 없었고 늘 충분히 가까이 왔지만 CCTV에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다. 나는 이 사실을 팀장에게 말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억지로 눌러두고 있었던 공포가 모두 현실이 될 것 같았다. 게다가 귀신을 봤다는 말을 회사에 한다는 건 곧 내 일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그 차량을 볼 때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생겼다.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 안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목격이 아니었다. 마주침이었다. 그리고 그 마주침은 매일 밤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마주침이 매일 밤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애써 부정하려 해도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다. 첫날엔 차량이 초소 앞에만 머물렀다면 둘째 날엔 창문 쪽으로 아주 조금 더 붙었고 셋째 날엔 헤드라이트의 각도조차 다르게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다. 마치 무엇인가가 나를 관찰하고 또 내가 그걸 인지하는 속도에 맞춰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처럼. 그리고 넷째 날 밤 나는 그 차량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나는 평소처럼 모니터를 정리하고 자판기 커피를 반쯤 마신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12시를 7분 정도 지나자 익숙한 기시감이 왔다. 몸이 먼저 긴장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아주 멀리서 부르는 듯한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살것으로 감지되는 그 묘한 울림. 그리고 정확히 11분 어둠 속에 그 불빛이 나타났다. 천천히, 망설임 없이 이미 올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속도로.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차량이 일정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헤드라이트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빛이 흔들리는 것 같은 비논리적인 움직임. 그 흔들림이 초소 벽면을 따라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내 손등 위로 스르륵 올라왔을 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건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도로 경사 때문에도 아니었다. 그건 내가 보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다음이었다. 나는 그 흔들림에 정신이 팔려 잠깐 시선을 떼었다가 다시 창문을 봤다. 그 순간 그 차량은 어느새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몸을 조금만 내밀면 닿을 만큼 가깝게 내 심장이 뭔가에 잡아당겨진 듯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목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피의 울림이 귀 안에서 쿵쿵 울렸다. 그리고 그때 차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들렸다. 바람 같은 소리였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호흡이었다. 목구멍이 막힌 듯한 오래 방치된 공간에서 나온 것 같은 거친 숨.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다. 그 호흡은 계속 이어졌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멈췄다.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초소 바깥과 초소 내부의 온도가 동시에 한순간에 3, 4도 정도 떨어진 걸 느꼈다. 어깨가 먼저 움츠러들고 척추를 따라 한 줄기의 냉기가 스며올랐다. 이런 느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공기 자체가 손가락처럼 나를 만지는 느낌. 마치 차 안에서 무언가가 시선을 옮겨 나를 직접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 용기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몸의 반응으로 나는 모니터를 확인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제와 똑같이 그저 빈 화면.
차량도 불빛도 신호도 없다. 그런데 창밖에서는 그 존재가 마치 바로 내 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그 순간 또다시 뒤에서 톡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내 뒤쪽 공기만 유독 진하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을 때 또 사라져 있었다. 그 차량도 그 소리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등에서 천천히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손은 책상 가장자리를 부서질듯 붙잡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 이건 착각일 뿐이다. 나는 피곤하다. 야간 근무는 사람을 예민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날 새벽 퇴근 후 집에 도착해 세수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 내 얼굴은 hysterically 긴장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아예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 거울 옆 희미하게 서린 습기 사이에 뒤를 보지 마라 라는 문장이 손가락으로 긁은 듯 쓰여 있었다. 누가? 어떻게? 왜? 나는 이성을 잃고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 문장은 내가 눈을 떼는 순간 다시 보았을 때 이미 사라져 있었다. 정말로 있었던 건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문장만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뒤를 보는 행동 자체가 두려워졌다. 심지어 톨게이트 근무 중에도 뒷목에 불어오는 그 미묘한 바람조차 느끼기 싫었다. 하지만 뒤를 보지 않는다는 건 더 큰 공포로 이어졌다. 보지 말라고 했지만 보지 않으면 더 몰려오는 상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상상은 현실보다 더 끔찍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차량이 날마다 더 정확한 시간에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CT 11분. 분 단위도 초 단위도 틀리지 않는 그 시간. 나는 그 기묘한 규칙성에 더 깊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과 정해진 규칙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포였다. 규칙은 곧 의지를 뜻했다. 의지는 목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목적은 결국 어느 순간 대상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다가올 때마다 정확히 내 눈을 마주하려는 듯 움직일 때마다 나는 점점 더 확신해갔다. 그건 단순히 길을 잃은 영혼이 아니었다. 단순히 보여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건 나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누구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절대로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도 그 존재는 이미 나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번째 밤. 그 차량은 더 이상 초소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차 문이 열렸다. 차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나는 몸 전체가 굳어버렸다. 마치 누군가가 내 척추에 차가운 철심을 박아넣은 듯 움직이려는 의지가 근육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문이 열린 소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쇠붙이가 오래된 윤활유를 밀어내며 천천히 움직일 때 나는 그 낮게 긁히는 소리. 밤의 정막 속에서 그 소리는 너무 선명해서 마치 내 귓가 바로 옆에서 울린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 들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든다는 건 차 문 틈 사이로 무엇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닌 무엇이든 내 시야에 들어온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후퇴할 수 없는 세계로 연결될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이미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문이 열린 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바람도, 엔진도, 발걸음도,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소리보다 더 크게 귓속을 압박했다. 내 호흡만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입술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려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다. 나는 조금 늦게 깨달았다. 문이 열린 방향이 바로 내가 있는 초소 쪽이라는 걸. 뭐가 나오는 거지?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좁아지는 것 같다. 심장은 이미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튀었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고 있었다. 내 몸이 내 의지보다 먼저 공포에 굴복하고 있었다. 그때 아주 가볍게, 정말 숨이라면 기껏해야 마지막 남은 기운 정도일 그런 약한 움직임이 들려왔다. 사각,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소리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동물의 발소리도 아니었다. 도로 위에 있는 모래알이 발끝에 밀려나는 정도의 마찰. 그런데 이상하게 그 걸음 하나하나가 초소 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귀로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숨을 움켜쥐었다. 마치 내가 내는 작은 숨 한 줄기라도 그 존재에게 위치를 알려줄까봐. 배가 답답해지고 어깨가 떨려도 나는 그저 조용히 버티고 있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그거 하나뿐이었다. 그러다 그 발소리가 초소문 앞에서 완전히 멈췄다. 바로 내 뒤쪽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나는 그 자리에서 거의 비명을 삼킬 뻔했다. 그 소리는 차문이 열린 곳이 아닌 내 뒤에서 들렸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알았다. 초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벽 말고는. 그러니까 그건 벽 너머에서 들린 게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벽 너머가 아니라 벽 안쪽에서 들린 것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공포 앞에서 이성은 너무 쉽게 무너진다. 나는 목덜미에 누군가의 숨결이 살 닿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존재만을 전달하는 온도.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 의지가 아닌 본능의 움직임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돌리는 순간조차 느릿했고 내 몸은 금속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공포는 나를 도망치게도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게도 만든다. 고개를 다 돌렸을 때 초소 뒤편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형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명확히 느꼈다. 그 감각은 분명했다. 시선이 피부를 파고드는 느낌, 어둠이 내 뒤에서 서 있는 느낌.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그때 앞을 다시 바라본 순간 초소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뒤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검게 번지는 그림자 같은 것이 비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유리창을 보면 또 있었다. 하지만 눈을 깜박이는 순간 사라졌다. 심장이 온몸에서 따로 뛰고 있었다. 손이 떨려 더 이상 펜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초소 문을 열어버렸다. 차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나가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 서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멈춰버렸다. 차량이 초소 바로 앞 불과 몇 걸음 거리에서 조용히 나를 향해 서 있었다. 문이 열린 채로. 그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빛조차 빨아들이는 것 같은 완벽한 어둠만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기울었다. 몸이 아니라 그림자 같은 실루엣. 사람의 형체 같지만 사람의 움직임은 아니었다. 기울어지는 각도조차 비정상적으로 느리고 매끄러웠다. 그리고 그 실루엣이 완전히 차 밖으로 몸을 내밀듯 기울어졌을 때 그 안에서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기억나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쾅하고 울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자물쇠가 억지로 비틀려 열리는 것 같은 충격. 나는 뒤로 넘어질 뻔하며 한 걸음 물러났다. 기억?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들린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다. 어떤 장면, 어떤 목소리, 어떤 얼굴. 마치 기억의 표면 아래에서 오래 묵혀있다가 이제야 다시 튀어오르려는 무언가처럼. 하지만 그 기억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얼어붙은 듯 다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직후 그 차량의 문은 저절로 닫혔다. 쿵, 그 묵직한 소리는 내 몸을, 내 심장을, 내 생각까지 함께 닫아버릴 만큼 압도적인 울림이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한번 크게 깜빡였다. 그리고 소리도 없이 그대로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음 하나 없이, 타이어가 도로를 구르는 소리도 없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마치 어떤 수면 아래로 가라앉듯이,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존재는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었다. 그건 나에게 말을 걸었고 나를 알고 있었으며 나에게 기억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존재는
매일 조금씩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솔직히 그 집에 하루라도 더 있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문제의 벽장 문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동안 보였던 눅눅한 얼룩, 손톱 자국, 그 시커먼 실루엣이 나타나던 틈,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평범한 벽장. 오히려 너무 멀쩡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집을 떠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누군가 뒤에서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온 첫날 밤, 짐을 정리하다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안쪽에 아주 얇은 균열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긁어내려 생긴 듯한, 외부에서 만든 게 아닌 안쪽에서부터 벌어진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등을 돌리려는 순간 귀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찾았다. 그 한마디. 정말 낮고 갈라지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속삭이는 듯한 바람 소리와 사람 숨소리의 중간 같은 그 음성은 정확히 제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파옷 그 목소리는 분명 귀 바로 옆에서 말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불을 켜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드르륵 그 옷장 문이 아주 조금씩 스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눈만 크게 뜬 채로 쳐다봤습니다. 문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 화면을 켜보니 저가 저 메시지엔 단 한 줄만 왜 문을 닫아? 손이 덜덜 떨리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천천사, 눈도 코도 입도 없는 시커먼 얼굴. 하지 저를 빛이 없는 그림자 같은 실루엣. 드디어라며 저는 그 존재가 옷장 밖으로 한 발 내리는 순간 불이 꺼진 순간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아무소. 저는 분명히 무언가가 제 앞에 서 있을. 숨소리도 발걸음도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만 차갑고 그때 바로 바람. 또 숨었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그러나 그 순간 무언가가 얼음처럼 차갑고 말라붙은 손. 엄지손.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어둠 속에서 그 존재는 조용히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전체가 뒤틀리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귀에 몸이, 그 존재가 제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제 귀에 아주 천천히 몇 글자씩 속삭였습니다. 네가 문을 열었잖아. 그 말을 들은 직후 방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고 옷장, 방. 하지만 손목을 살펴보니 손가락 그 존재는 그 집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따라온 겁니다. 그 후 몇 날 며칠을 잠을 설치며 지냈습니다. 옷장문, 그 존재 발자,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마음속에서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저는 눈을 옷장 안은 예상과 달리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안쪽 벽 모서리 틈새,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리.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놀다가 실수로 길모, 그때 울며 그 존재는 바로 제가 옷장 안쪽에서 느껴지는 압박감, 밤마다 다가오는 존재, 숨어. 그 죄책감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겁이 나서 오랫동안 마침내 그 순간 방 옷 손목의 그 존재. 하지만 떠난다는 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언제든 그날 이후 저는 밤 절대 그리고 알았습니다. 공포의 핵잇 그리고 인간이 끝까지 외면하 그 존재는 저를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밤마다 조용히 불을 켜고 옷장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그 후로 그 존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포는 단순한 외부의 현상이 아니라 내 안. 그날 이후 톨게이트에서 일할 때도 저는 공포를, 왜냐하면 그 존재가 저의 기억과 밤마다 번판 없는 차량이 나타나던 그날들, 옷장 속에서 모두가 저는 이 공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저는